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오늘도 육상 거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뼈 다수와 유류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작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범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반잠수선 갑판 위에서는 오늘도 펄 수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과 유해 발굴 자문가 등이 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애초 작업자 60명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80명의 인력을 투입했는데요. 오늘 진흙 수거 목표량인 73제곱미터, 즉 7만 리터를 보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에는 뼈 조각 9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돼지뼈 소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위치로 미수습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잠시 기대를 모았었지만 이 또한 동물뼈로 드러났습니다. 지갑과 손가방 등 유류품도 대거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의 여권과 신용카드도 포함됐습니다. 발견된 유류품들은 먼저 세척과 건조 작업을 거친 뒤 6개월 동안 습득 공고를 내 주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사고 해역의 수중 수색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는데요. 조류의 흐름을 감안해 오늘 밤늦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체조사위원들은 조금 전 평영수 배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세월호 무게를 감안하면 모듈 트랜스포트로 옮길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N 뉴스 이상권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6분 모셨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환봉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부터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수인번호 503번, 현재 서울고치소에 소감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겠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텐데, 조사가. 현재 상황 때문에 검찰을 소환한다든가 내일 바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출장 조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공범들과, 이른바 공범들과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관측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변호사분들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대질 조사 할까요? 일반적으로 공범 경우에는 대질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 전에는 대질 조사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관련 공범들은 다 기소가 돼 있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에 따라 판단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게 대질 조사를 할 사안인가, 이미 공범들의 진술은 나와 있고 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대질 조사를 할까 싶습니다. 대질 조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손수호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질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형소법의 199조에 네. 수사에 관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또한 대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은 그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대질 조사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효성은 적은데 오히려 앞으로의 그런 그 부담만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실효성이나 이런 거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억울하다고 하시잖아요. 잘못 부인하고. 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만 구속 적부심도 있고 절차가 또 보석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속적부심이 기소되기 전에 네. 기소가 19일까지 기소를 하게 돼 있죠. 아마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17일이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니까 예. 그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기소되기 전에 보석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기소 이후에는 네.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네. 기소 이후에는 그 보석을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 그 국민 여론을 감안을 하면은 네. 기소 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전략이 여론의 정반대로 갔거든요. 예, 예. 여론의 정반대로 가서 이런 결과를 판면도 되고 이런 네. 결과가 나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론을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기소 전에
그 구속적부심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네.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또 요건도 뭐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네, 상황으로. 그러니까 구속적부심보다는 아마 기소가 된 이후에 그렇다면은 19일 이후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됩니다. 네. 그때 만약에 그 보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 여론도 네. 이 대선 국면에서 이 너무 저 편가력이나 뭐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네. 구속적부심을 그 보석을? 보석을 예, 국민 예. 정서가 네. 좀 그때는 지금과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석 신청 쪽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보석을 신청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된 대로 이제 4월 15일, 16일 이때 이제 후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4월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네.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검찰로서는 아무래도 그 이전에 기소하는 게 뭐 부담이 네. 좀 덜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질 가능성은 전 2명 정도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렇습니까? 이재용 네. 삼성 부회장, 네, 예. 또 하나는 최순실 씨. 이 둘 정도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이 출장 조사를 하는데 지금 갇혀 있는 독방 옆에 접견실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검찰 청사로 부르면 굉장히 비효율성이 커집니다. 네. 경호 문제가 발생하고 등등. 그래서 이제 혹시 대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두 번 이동할 가능성은 있으나 네. 대부분 출장 조사로 이제 기소 전 수사를 마친다고 하면요. 시간이 2주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끝이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이 14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 15일, 16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입후보예요. 네. 후보자 후보 등록을 등록, 하게 되죠. 네, 후보 네. 등록이고 그리고 16일 일요일은 세월호 3주기입니다. 네. 지금 세월호 인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14일 금요일 정도에 기소하지 않겠는가. 네, 네.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보석 문제 등등 처리하는 게 네. 신병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월 9일 대선일 직후에 네. 아마 첫 공판이 잡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네. 됩니다. 아이고, 예. 뭐 그렇게 되면 하여튼 그 문제도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구속이 됐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뇌물죄가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성립 여부가. 예. 예. 사실은 뭐 직권남용이 저는 더 그 혐의가 있는 걸 보이는데 네. 그걸 뇌물죄로 이제 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외대 그 이창인 교수라는 분은 구속이 무리하고 네. 이 진금 성분 남아 있다. 앞으로 이제 기소 과정에서 네네. 뇌물죄를 그 검찰이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진금 성부가 두 쪽에서 네. 치열하게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말대로 통장에 한 푼도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네. 이 뇌물죄를 어떻게 검찰이 입증할 것인지 이건 굉장히 그 또 치열한 네. 검증 다툼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겠죠. 예.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통령이 그 영장 판사하고 이렇게 다툰 건 저는 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는데 네. 마찬가지로 보석이라든가 이런 그 뭐 적부심 네. 이런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없다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승부를 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이건 참 쉽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단 뭐 구속의 단계는 넘었지만 실제 재판에 가면 입증하기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상관관계, 예. 서로의 관계를 그 경제 공동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 검찰 그거를 이 입증해내는 거하고 예, 예. 이게 이 우리가 헌재 재판하고 틀리잖아요. 네. 이게서는 그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되니까 예. 그 부분하고 그 삼성이나 기타 롯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대가성 예. 대가성 여부를 갖다가 밝혀내는 거. 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네. 이 법원에서 나름대로 범죄가 소명되니까 예. 그 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을 갖다 예. 발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그 필살기가 있다. 예. 자기들이 그것을 입증해낼 만한 그 필살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내겠다. 네네. 라는 어떤 보도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통장에 뭐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네. 뭐 뇌물 그런 들어온 돈을 자기가 받지 않았다. 네. 하지만 이게 뇌물죄 및 제3자 이 뇌물 수수로서 예. 충분한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재용 그 삼성 전 부회장에서 구속영장을 갖다가 발부했고 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지금 박지만 그 회장 동생이 예. 이런 말을 했대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변호인들이 해온 과정이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새롭게 자기가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옥뒷바라지를 도맡아 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전면 부인이 아니라 업무 수첩이라든지 네. 전화 파일이란 이런 것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예. 법리 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입증을 하려면은 검찰 입장에서 뇌물죄를 입증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재용 부회장과의 그 대질 이것은 좀 필수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차례 만나서 네. 그 주고받은 이야기 어떤 그때, 내용이 오갔느냐, 어떤 이런 내용이 거. 오갔느냐 그때 어떤 서류를 건넸고 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만들어준 서류를 그대로 건넸다고 하지만은 네. 그 서류 가지고 어떤 그 둘 사이에 검토가 했었느냐 네. 이런 것을 물어보려면은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질은 필수인 것 같고 검찰 네, 쪽에서도 네, 네.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조사 받을 때도 그때 대면 조사에 대해서 네.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필요한 정도는 네. 뭐 대질 조사를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가 대선 국면에서 이 수사가 재판이 본격화될지 아니면 일단 대선은 지나고 재판이 본격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검찰이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 중요한 거겠죠. 자, 본격적인 대선 얘기 좀 넘어가 보죠. 내일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선 최종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을 얻으면 내일 끝나는 것이고 과반을 얻지 못하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4월 일단 내일이 최종이죠. 예, 일단 내일이 최종이고 4월 8일입니까? 만약에 네,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이 있다면. 이루어진다면 예. 1, 2위만 예. 결선이 4월 8일. 4월 8일인데 어떻습니까? 자, 내일 문재인 전 대표가 끝낼지 네. 확 저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예상을 해보면 끝낼지 아니면 결선 투표가 있어서 4월 8일까지 갈지 이게 큰 관심사 아닙니까? 추정이죠, 일단. 예, 현재로서는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일단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이 내일 네. 과반을 저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최영일 이 부부부터. 안희정 지사, 이 이재명 시장 합쳐도 예. 과반 저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요, 예. 정확하게는 과반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45% 이상을 득표하면 예. 결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네. 경선에서 네, 마지막 45% 경선에서 득표하면 지금까지 합쳐 누계로 하면 예, 누적 합계로 보기 때문에 그냥 게임은 끝. 네. 결선 없이 내일 문재인 후보가 본선 주자로 결정된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내일이 수도권 경선인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 예측컨대 수도권이 지금 전반적으로 예. 과반을 넘길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수도권만으로도 네. 네. 지금까지 보시면 뭐 광주, 호남, 그리고 영남, 네. 충청 지금 계속 1위는 흔들린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만 안희정 지사의 안방에서 47%를 득표했고요. 그래도 그때만 1위를 과반이 했죠. 안 예. 됐고 네. 누적으로 지금 56%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은 50%는 넘길 것이다. 네. 그렇다고 보면 45%를 넘기니까 여유 있게 본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그냥 게임이 끝이라기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지속적인 정치 활동을 노리고 있는 인물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전 2위 쟁탈전이 더 치열한 어허.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네, 네. 그냥 문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네. 누가 2위를 하느냐. 지금 이재명 시장은 그래서 네. 이제는 타겟이 문 후보가 아니라 안 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수도권은 성남시가 있는 텃밭이니까 마치 이 영남에서 2위를 했던 것처럼 예. 뭐 박빙의 차이긴 합니다만 수도권에서 나 이재명이 2위를 굳히겠다. 아마 이런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네. 이 본선과 상관없이 2위 싸움도 볼만한 아마 네, 네. 관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예상하기로는 막판 변수는 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혹시라도 막판에 무슨 변수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일단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네, 뭔가 어떤 그 필살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까요? 있으려면은 예. 반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경계령 정도 그러니까 예. 뭐냐면 너무 무난하게 1차에서 과반수를 넘어서 네. 큰 표차로 득표를 해서 가면은 거기서 컨벤션 효과가 떨어지니 좀 견제를 하자 아하, 예. 뭐 이런 거 컨벤션 효과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변수가 생긴 것이 어떤 거죠? 안철수 전 대표의 부상입니다. 예,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예상외로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지지층들은 표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면 결국 내일 지금까지는 59.0%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문재인 전 네. 대표가 획득을 했지만은 네. 아마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득표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까지 했던 게 영호남 충청이거든요. 네, 네. 영호남 충청이 표가 수도권에서 하나로 모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대의원 수는 그 가반이 좀 넘지만은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데다가 어떤 안철수에 대한 위기론 네. 이것이 작동을 하면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오히려? 유리한 국면이 변수가 생겼다. 뭐 그렇게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저는 예.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예. 그럼 환영합니다. 그런 의견. 오히려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조사를 했을 때 네. 양자 대결로 봤을 때 문재인 안철수 부분에서는 상당히 견접이 되고 1대1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안희정 지사가 만약 후보가 됐을 경우에 네. 안철수 후보하고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적으로 보더라도 중도 보수표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네, 네, 네. 이게서 확장력, 흔히 말하는 거기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더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중도 보수 확장성에서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 내일 거기서 한번 네. 이 몰아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금방 이야기한 이재명 시장의 그 경기도가 자기 또 본 거지 아닙니까? 네, 네. 이 사람이 조직이나 세로 보면은 지금까지 누계 한 18%를 받았는데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0%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민심을 갖다가 지금 이제 예. 야당 지지자한테 얻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예. 네. 거기다가 안희정 지사의 본선 필성 후보, 예. 본선에서 확장력 여기 오히려 더 크다. 어허. 이런 부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내일 그 45% 이상이 그 부산함수에서. 문 대표가 되고 이쪽에서 55% 이상 되면 가반이 저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민주당의 어떤 역동적인 경선을 위해서 한번 일방적인 어떤 일변도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네. 또 그걸 바라는 야당의 어떤 이 지지 세력들의 어떤 그게 모아진다면은 네, 네, 네. 내일 어떤 그런 역전도 가능하다 이래 봅니다. 예. 근데 그게 경선 초반 같으면은 네. 경선 초반 같으면은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경선 초반에 맞대결을 하니까는 문재인이 좀 떨어지는구나, 안희정이 더 올라가는구나. 초반 같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를 득표한 상황에서 네. 안희정을 찍든지 이재명을 찍든지 역전을 할 것은 어렵다고 보고 예. 오히려 전략적으로 문재인을 전 대표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튼 뭐 유권자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몰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홍기 교수께서는? 두 분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을 보면은 네. 그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홍기 교수는 평론가 아니신가 봐.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싶은데 국민의 시각에서, 예. 네. 민주당 경선이 지금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그 어떤 사실- 흥행에서? 그렇죠. 예. 결선 투표제라는 아주 그 재미나는 그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 문재인 후보가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치열하게 2, 3위 후보들이 득표율을 가져와가지고 예. 그 결선 투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사실 재미는 있는데 더. 그렇죠. 예. 그 야당의 전통입니다. 옛날에 그 1960년대 말 네. 초에 보면은 YS DJ 그 이철승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결선 투표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박정희 정권에 그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쌓았는데 이번에도 아주 재미나는 그런 그 제도를 채택해놓고 네. 그 안희정 지사의 그 지지부진이라든가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내일도 저는 뭐 결선 투표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어진 느낌이 그래요? 드는 게 사실인 것 그런데 같아요. 지금 그 대목에서 예. 전 정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도 네. 국민이 보기에는 네. 당이 4개인데 본선 주자가 지금 4월 4일까지 4명이 나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문재인 대 비문재인, 반문재인 네. 연대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야야 대결로 좀 좁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 안철수냐 이렇게 보면 네. 국민들이 너무 복잡한 과정을 다 조기 대선이라 생략해버리고 몰표를 다 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네. 처음부터 안철수 독주, 국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독주 이렇게 네. 해서 둘 중에 누가 승자냐 빨리 본선에서 붙자. 예. 좀 국민들은 결정을 빨리 보고 오자 하는 네. 것이 아하. 안희정 지사가 떨어지면서 안철수가 지금 반등하는 것이 네. 결국은 안희정에게 쏠렸던 표가 이제 경선은 끝났네. 그러면 차라리 본선으로 대비하자. 네. 그러면 안철수를 키워주자.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선이 없지만 당내에서는 당외 결선이 남아 있다.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중도 보수의 단일화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흥미진진한 게임이 그쪽으로 가봐야 본선 쪽에 된다. 많이 쏠려 있어요. 예. 볼선도 가야 된다. 내일 이제 수도권인데 혹시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시장이 좀 더 선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제 뭐 경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라서 네. 경기도가 많이 기대를 하는 톱밭이라고 것 할 수는 같죠? 있긴 네. 하겠지만 네. 이재명 시장이 가장 공들였던 곳이 호남이거든요. 네. 호남에서 사실상 가장 조직의 역량을 막강하게 투입을 했었고 그렇습니까? 우리도 네. 경선 전에 앞으로 이제 호남에서 며칠 동안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면서 호남에서 거의 근거지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오히려 경기도보다는 호남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짧게만 이제 부언드리면 정치평론가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제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도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당 내 경선은 조직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이라는 삼각편대가 뭔가 활약해 보이긴 했었지만 내부에서 지나치게 경쟁이 격화되면서 네거티브까지 불거졌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안희정과 이재명 후보가 그 과정에서 좀 상처를 많이 입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온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당심은 결국에는 대세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 안희정으로 안철수에 갈 경우에는 이것이 뭔가 좀 박빙으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걸 부각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죠. 네, 그런 점이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뭐 본선을 뭐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유권자의 생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소 변호사는 네. 평론가 입장, 국민의 입장, 변호사 입장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이죠. 네. 젊은 국민으로 하겠습니다. 네, 젊은 국민 입장에서 예. 사실 안희정 지사가 좀 파이팅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아쉽기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실제로도 경선 초기만 해도 이건 정말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바람이 실제로도 그런 예. 득표율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 경선 후에는 정말 2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사실 장담할 수 없을 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의 특성상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선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2위 자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은 곧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그 1위세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이번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그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상대적인 중도 보수층의 지지율이 더 많다고 분석이 돼 왔는데요. 네, 네. 이제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후보로 선출된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니까 네. 이제 그만큼 또 이미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 같은 안 씨라 그런가요? 이미 그 네. 문재인 전 대표보다 좀 더 이제 그 중도 또는 좀 더 중도 보수라는 보수이기 이미지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전체적인 그런 후보 지지율에도 그렇게 이동한 것으로 볼 때는 네.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그 경선은 이미 분위기가 더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뭐 안희정, 이재명, 안희정 두 사람이 조금 뭐 어쨌든 뭐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 국민의당 안철수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있어서 그런지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뭐 여론조사상으로 무섭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지금 수도권에서 투표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4월 4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충청에서 할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그리고 최종 결선에서 어떻게 만날 것이냐 놓고 상당히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화면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그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겁니다. 박 전 대통령 경우에도 그러면 사면 위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뭐 사면이니 용선이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손소 변호사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이제 구속되자마자 사실 사면 얘기하는 너무 이르긴 해요. 네. 저게 결국 뭐 법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정세 호소하는 정치적인 면이 큰 거겠죠. 네, 당연히 그 정치인들 사이의 어떤 또 논쟁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그런 분석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저는 정치적인 부분 또 언급은 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또 잠시 해주실 거니까 네. 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이게 그 헌법이 있고 또 사면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이렇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기 전에 이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도 이미 있습니다. 예, 사면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미 예.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건데요. 네.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리고 장관 포함해서 9명이 위원인데요. 그중에 외부 인사는 4명이고 5명은 사실상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고 네. 법무부 장관도 결국은 이제 이게 검사의 그 뜻에 의해서 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점에 대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은 구체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왜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사면심사위원회가 잘하면 될 겁니다. 네. 라고 했다는 거는 현행 그런 그 헌법과 사면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면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네네네.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법적인 얘기고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또 문 전 대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당이 혹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인의 발언이 그런 거죠. 그렇죠. 정치인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뭐 예. 그대로죠. 예, 이게 예.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갈 곳 잃은 그 보수층의 어떤 예. 동정표를 그 좀 주워보기 위한 안철수 대표의 후보의 네. 이런 그 정치 전략이었는데 네네네. 이게 약간 역풍을 맞으니 주워보기 위한 건 조금 약간 뭐 지지를 받기 위한 호소하기 위한 예, 예. 이렇게 지지를 하시는 받기 것 위한 같습니다. 전략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또 많은 데서 또 비판을 하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위원회에서 한다가 한 얘기인데 왜 또 갑자기 웬일이라고 뭐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네네. 저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대통령의 사면이나 특사는 그 통치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건 정말 그 전지전능에 가까운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통치행위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 사면위원회를 갖다 붙여가지고 사면위원회는 정말 실질적인 아주 실무적인 그 법무장관이 행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네. 조금 궁색해지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갖다 붙인 거는 예. 처음에 그 얘기했던 예. 그런 그 호기보다 못했다. 뭐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 지금 구속돼 있는데 사면 얘기 지금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네. 뭐 섣불리 했다면은 그거 좀 뒤에 하자 이 정도가 좋은데 네네. 갑자기 또 이렇게 그 사면이라는 그 옹색한 그런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갔다가 또 포도드리고 하는 것은 네, 오히려 안 하면 못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뭐 지지율에서 여론조사상에서 뭔가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조금 뭐 경계심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 전 대표 측에서. 예. 우리 지금 그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예. 남은 가장 큰 변수는 이른바 그 반문연대. 네. 예, 보수와 중도가 그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려 있죠. 네. 만약에 냈을 경우를 상정한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1대1 붙였을 예, 때는 그럼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1대1 가상대결을 붙여놓으니까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오차범위내 이 격차로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위험 신호가 이제 반짝반짝하게 된 거죠. 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과연 보수 세력과 이 지금 연대를 만들어낼 거냐. 네네. 제가 볼 때는 보수 세력 단이라도 그렇고 예. 보수와 중도의 어떤 단이라도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된다. 네네. 지지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그 방향으로 흘러야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뭐 이른바 무슨 개헌 연대를 통해서 반문 연대를 통해서 뭐 후보를 단일화시킨다든지 네.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거. 지지자들이 그걸 방향으로 안 가면은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민심을 갖다가 얻고 있는데 네. 만약에 호남 민심에 대한 동의 없이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렇게 연대를 해버리면은 네네네.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모아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각축전이 시작됐다. 네네. 예, 그걸 누가 민심을 갖다가 예. 보수와 중도의 어떤 연대 부분을 모아내느냐. 예. 아니면 그것이 정말 적배청산으로 해서 네. 서로 나눠서 어쨌든 네. 승부를 가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보니까 지금 이제 치열하게 승부를 거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 간의 연대는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 데다가 네. 지금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연대하고 그다음에 국민의정당과 국민의당과 또 다시 이제 2차 연대를 하고 여러 차례 이거 쳐야 되는 거죠. 혹은 중도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하고 네. 뭐 여기 자유한국당을 이제 흡수한다. 뭐 네, 이런 네. 게
굉장히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면 위험하고 네. 이 하나하나가 역풍의 거리가 됩니다.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보수에서 중도까지. 이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인데 네. 그러니까 자강론을 포기하지 않고 몰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 비문 반문 연대를 지지하신다면 나에게 몰표를 주십시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를 내지 마시오. 예. 근데 그 정당도 대선 후에 야당으로라도 또 살아남아야 되는 당들이에요. 네네. 어떻게 대선 후보를 안 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사표 방지 심리로 쏠림 현상이 안철수 후보에게 나타나길 바라는데 문제는 네. 지금 러브콜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사면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바로 역풍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보수를 끌어안으려면 지금 지지 기반인 호남과 야권이 이탈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을 끌어안으려니 보수를 또 끌어안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골이 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4월 4일 이후 본선 상황에서 예.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제 이 카드를 꺼낼 것인지 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결국 이제 관심이란 게 후보 경선 과정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 이후에, 경선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본 것처럼 여론조사항에서 문, 안, 문 이렇게 1대1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모든 어떤 중도 보수표를 끌어안고 전제하에. 이런 전제인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가 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는 자강론을 이야기했듯이 예. 일단은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이 사면론도 나온 거예요. 네. 뭐냐면은 지금 당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안희정 지사 표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본선에서 하면 그걸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안 되고 중도를 넘어서 보수 표까지 가져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면이란 건 원래 뭐 형이 확정돼야지 가능한 예.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이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숨어버린 보수표를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예. 지금 보수 후보 두 사람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 지지율 다 합쳐도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러면 보수표가 어디로 가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숨어버렸다. 예. 하나는 전향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전향한 보수표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네네. 그리고 마치 말 못하는 숨어있는 보수표. 근데 숨어있는 보수표가 지금 당장은 많지가 않아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표가 상당수 숨어있다면은 아직 지지 후보 없어. 유보.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보수표는 전향을 해버렸고 나머지 숨어있는 보수표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게 그 안철수 관건이죠. 전 네, 대표의 승부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사면 이야기를 쭉 하고 먼저 1차적으로 사면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점점 더 우클릭하는 뭐 그런 행보를 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순탄한 행보로 이어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지금 국민의당 파죽지세로 후보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관건인데요. 그렇죠? 지금 다들 이제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다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자 구도를 예측을 하고 있기는 예. 하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도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보수와 중도가 통합을 해서 좌파 정권의 집권만큼은 저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내선 것 자체는 보수 중도가 통합하지 않는 한 절대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민주당을 빼놓고 나머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모든 중진이라든가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머릿속에는 보수와 중도가 통합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상당히 곤란하기는 하지만 이미 그들 머릿속에는 계산이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사이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둘 중에 한 후보로 단합돼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일화를 네. 해서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한쪽은 사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모두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 좋다, 하겠다. 대신 내가 단일 후보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예전에 그 노무현 당시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 둘 다 서로 이길 줄 알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그리고 또 홍준표 또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동안의 전례에 따를 때 여론조사가 가장 여론조사 방식을 따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가 지금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질 게 뻔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하기 어렵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단일화가 가능하겠냐?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대한 정당인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네. 또 이제 역시나 의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바른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네.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지고 들어가는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네.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 또 만약 필요하다면 이루어내는 게 정치력일 텐데요.
어떤 것을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자, 이제 뭐 불과 대선이 37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어떤 이른바 검증 공세도 강화한데 특히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의혹, 특히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격이 자꾸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련 화면 보시고 돌아오시죠. 아들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보도까지 3번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명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의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지 않느냐. 제 아들이 겪는 그런 인권의 침해나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모욕, 그런 부분들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 이렇게.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 그럽니다. 자, 마 고만해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하고 싶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계속 그동안 나온 얘기고 그런데 어떻게 문제점이 아직도 있다고 보시는지 뭔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다들 이야기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한 가지는 이른바 반문연대가 구축될 것이냐 하는 여부가 있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말하면 문재인 후보의 어떤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여러 후보보다도 비호감도가 제일 높고 찍지 않겠다는 비율은 또 제일 높잖아요. 지지도도 높지만 반대하는 의견은 높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제1위 후보로 대세론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는 반작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본인이 현재 숱한 네거티브가 쏟아질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한 저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명을 할 때 처음부터 분명하게 전부 다를 갖다가 내놓고 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해명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역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일정 정도 근거만 있으면 부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또 반대 진영에서 널리 퍼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네거티브 하나하나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막 고만해라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치부될 수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문 후보와 캠프 쪽에서는 좀 정확하게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저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말대로 오래전 나온 얘기인데 자꾸만 되풀이되는 것은 뭔가 혹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대표의 공격도 있고 또 정우택 지금 나와 있죠. 정우택 원내대표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뭐 협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확히 밝혀야 되죠. 어떻게 2명을 뽑는 그런 그 공공기관에 둘이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뭔지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4학년 대학생들만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취업은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문재인 그 후보가 그렇게 뭐 부정으로 어떻게 아들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은 고마해라고 그 설득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정확하게 당시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뭐 우리 아들이 정보를 잽싸게 알고 뭐 들어갔다든가 하는 그런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이상한 게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혀 저게 또 이슈화가 안 됐습니다. 네거티브가 있었는데 저 문제는 이슈가 안 돼서 그 어떻게 1위를 좀 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들이 봐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 1위 후라면은 정확하게 밝혀서 한번 그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 때를 경선 보면요. 과정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뭐 이게 당내 사람들이니까 좀 봐줬다 치더라도 일단 후보로 확정되면 반대 진영에서는 이거 뭐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남은 의혹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아직 해명된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2012년 총선 때 부산 사상에서 출마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손수조 후보하고 그때 격돌이 붙었었는데 그 당시 지역 TV에서 이제 뭐 TV 토론이 붙었었습니다. 그때 손수조 후보가 똑같이 지적을 했었죠. 공기업에 특혜 취업된 건 아니냐. 그때 그 문재인 후보의 대답이 뭐였냐면 20여 명이 모집해서 그중에 내 아들이 합격한 거다.
그럼 10대 1 넘어가는 거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국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에? 예. 그게 아마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네. 2012년도에 손수조 후보와 이거 토론 영상을 보게 되면 20여 명이 붙어서 그중에 합격한 거고 아무런 문제 없다. 왜 그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시냐라고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예. 선관위에 그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센터에다가 문건을 제출합니다. 해명서를 이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죠. 그 중에 하나가 2007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자체 조사한 직원 특혜 채용 의혹 조사 보고서 문제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또 2010년이죠. 당시 이명박 정부입니다. 게다가 정권 초기인데요.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도 문제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용노동부에 또 질의를 했더니 예. 고용노동부 당시에도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선관위에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요즘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뭐 특혜 채용되었다라는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에 대해서 일일이 댓글을 달아서 자, 이 댓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허위 사실입니다.라는 그런 조치를 선관위가 취하고 있거든요. 네. 더 이상의 해명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거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참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 거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팩트를 짚어드리면은 네. 첫 번째 감사에서 문제 없다고 지적됐던 것은 감사 결과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해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잘못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것은 그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취업할 당시는 감사 기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지적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여기가 국가공무원 5급이 아니라 일반직 공기업 5급인데 그걸 잘못 썼다는 거하고 2명 합격해서 2명 했던 것이지 1명 모집에 1명 합격했던 것이다. 그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약간 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쪽에서 손수호 변호사님 같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반박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 공방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국민의 상식에서 이제 좀 생각하고 싶은데 네. 우리 보통 그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되면은 요즘은 한 자소서,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네. 이걸 한 200통 쓰면 한 군데에서도 답이 안 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취업난이 심각한데 당시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까 선관위에서도 네. 2명을 뽑는데 2명이 지원해서 그중에 1명이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국민 그 상식적인 선에서의 해명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마해 이 할 문제가 있고 네. 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건 무시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네. 그리고 또 병역 문제 네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폭발력 있는 문제죠. 예,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오래전에 해명했다고 그랬지만은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네. 대세론에 2번 꺾어진 이유가 전부 아들 병역 문제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5년 있다가 다시 병역 문제가 또 꺾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지 예. 또 이것이 계속 그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뭐 그런 상황을 그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근데 뭘 명쾌하게 해명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 가지는 이 아까 얘기했던 총선에서 문 당시 후보가 예. 정말로 20여 명이 경쟁을 해서 2명 뽑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네. 말한 게 사실이라면 네.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네. 팩트라면 해명을 해야죠. 뭐냐면 이 2명을 뽑는데 2명이 응시해서 2명이 합격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었다. 예. 이게 팩트인데 당시에 20여 명이라고 했던 것은 내가 착각한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20명이라고 이야기했다라든가 네. 하는 해명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건 본인이 말한 것을 본인이 바로잡는 거니까. 예. 또 하나는 상대 쪽에서 그때 혹시 뭐 그렇게 말했다면 잘못 알았다든가 이렇게 네네. 뭔가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이유가 것 뭐 이유를 해야 아닙니까? 된다. 그러니까 이자만 기억했는데 2명을 내가 20명이라고 착각해서 네네네. 잘못 발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1차적으로 서류 전형을 하는데 2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뭐 들었다든가 네네.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이 하나는 요거고. 발언 근거.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본인이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한 이야기를 본인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죠. 여기 또 하나는 가장 치열한 경합을 예상하는 국민의당의 예. 당대표인 박지원 대표가 내가 이거 발표할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래요?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직접 이것을 실토하지 않으면 조만간 내가 발표하겠다. 이게 뭐가 쥐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쥐고 있는 게 별게 아니면 나중에 국민의당이 역풍을 맞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뭔가 또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실이면 이게 문재인 후보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당도 이걸 빨리 공개해야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 나중에 공개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이걸 들고 지금 2, 3주를 또 끈 것이냐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네. 저는
문 후보는 본인의 발언에 대한 해명만 우선 해라. 네. 그리고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엄포를 놓은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는 이것을 즉시 발표해라. 네네. 발표할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뭐 일주일, 이주일 기다리면서 정보 수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일이라도 발표해야죠. 네네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 후보는 답변하라. 예. 근데 이게 내일하고 모레는 각 당이 예. 이제 경선 마무리가 급하니까 네. 4월 5일이라도 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하고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명쾌하게 어느 쪽이든 함께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잠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잠깐 좀 짚어보고 가죠.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정말 추직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문재인 전 대세론도 여론조사에 의한 거니까 네. 이렇게 뛴 이유, 핵심적인 거 하나 짚으면 뭐를 짚을 수 있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를 보는데요. 네. 우선 안희정 후보의 지지 부진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반사작용이 있는 것 같고 네. 핵심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서 네. 중도 보수층의 그 이동, 네. 특히 그 자유한국당으로 중심으로 되는 뭐 태극기 부다라든가 이런 분 중에서 지금 뭐 샤이 보수, 뭐 홍준표 지사 같은 분은 샤이가 아니고 쉐임, 뭐 정말 치욕스러운 이런 그 상황에서의 표심을 자유한국당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또 이상한 그 보수 시니어들의 이런 그 일반적인 또 용어가 있어요. 네, 그게 뭐 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그 안희정 그 후보 안철수 후보에 예. 대해서 그렇게 어떤 그 아직까지는 네. 그 조심스러운 그런 그 지지율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금방 그거는 예. 다 외부적 요소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외부적 요소에 더해가지고 네. 주체적 요소도 이번에 큰 작용을 했다. 안철수 뭐냐면 전 본인의 안철수 후보가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뭘 보여줘? 예, 이번 그 경선을 통해서 맨 처음 호남 경선에서 그 66%가 넘는 네. 어떻게 말하면 그때 상당히 그 불안했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악성을 하면서 호남이 안철수를 갖다가 이번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걸 그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예. 성숙된 모습과 그리고 연설 하나 할 때도 보면은 네네. 그동안은 그 이 포옹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연설할 때도 보면 이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야 정말 강철수가 되는 모양이다. 네. 이제는 이 뭔가 컨텐츠도 있고 어떤 힘도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외부적 요소에 더해가지고 예. 본인의 변화된 모습도 대통령 감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인지된 것 같아요. 네네. 반론을 좀 제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보여준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 연설하는 거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웅변학원 선생님한테 그 점으로 이렇게 그 웅변하는 걸 배운 거는 그건 확실한데 우리 국민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후보들이 그 공약당 공약을 내걸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정책적인 공약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누굽니까? 국민의당이 그 안철수 당이고 안철수 당이 호남의 당이고 당연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해서 당내 구조가 그렇다. 그렇죠.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여준 게 없어서 앞으로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웅변하고 다닌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후보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데 지금은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태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해온 게 있고 2012년 대선 때부터 선거에 있고 총선 때도 다 보여줬고 많이 보여줬는데 딱 대선 국면에 와서 안철수가 달라졌다. 이래가지고 안철수한테 표가 모이자.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뭐냐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성공을 하려면 앞으로 구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문제죠. 지금 본인에게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일종의 구도 문제입니다. 그 친박 그러니까 보수들이 마음을 줄 것이 없으니 이 식으로 간 측면이 있거든요. 이 구도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승리까지 거머쥐려면은 구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나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다 서로가 본인 위주로 그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그 홍준표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완전히 그 비문이 뭉치려면은 세 세력이 합쳐져야 되는데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먼저 하고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먼저 하고 한국당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그 개선이 복잡한 그게 그런 딜레마예요. 상태예요. 전 안 후보가 바뀐 건 확실해요. 2012년과 지금의 연설을 보면
이게 소리만 바뀐 게 아니라 예. 거기서 이제 대중들이 느끼는 거는 어떤 저력, 힘 이런 건데 뭐 스트롱맨 얘기는 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스트롱맨이 됐냐는 느낌은 대중적으로 어필이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꺾을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잡을 사람 누굽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만 들리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 잡겠다는 게 공약이냐? 근데 안 후보의 내용을 보면 공약이 좋은 게 많아요. 네. 학제도 5+5로 바꾼다. 4차 산업혁명도 가장 좀 이 인지 많이 숙지하고 예, 있는 예. 정도가 높고 그런데 컨텐츠는 안 보이고 문재인을 꺾겠다는 이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문재인은 어떤 상징이 돼 있냐면 민주당의 본선 후보뿐만 아니라 적폐청산 정권 교체. 예. 이게 지금 캐치플레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거의 비등하게 문재인 후보와 격돌하면서 올라왔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이 그림 사진 한 장,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올렸다. 네네. 이게 합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가 되는 순간 많은 야권에 지지했던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예. 이거 정권 교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안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지금 송 의원이 말씀하시는 구도라고 봐요. 그 네. 메시지가 지금부터 준비돼서 명확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향후에 예. 스탠스가 엇갈리는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문제를 그럴 미리 수 지금 있겠네요. 조치해야 됩니다. 그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그죠? 근데 저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봤을 때 보수 40, 진보 40, 중도 20이거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진보 40% 플러스 중도에서 일정분 하면서 자신들이 끌고 끌어모았습니다. 네. 나머지 기존의 보수와 중도 일부 중도들은 갈 곳을 잃었죠. 아까 송욱권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찍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예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해버려서 샤이 보수 내지는 쉐인 보수로 물러나 있든가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차피 보수와 진보화 사람들이 문재인을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그렇게 되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구도를 짜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55%내지 60%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손수호 변호사도. 한번. 선거는 당연히 이겨야 되죠. 네. 모든 후보가 다 이기려고 선거판에 뛰어든 겁니다. 네. 또한 대선은 당연히 이기면 대통령이 됩니다. 더더욱 이겨야겠죠.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그 예전에 그동안 이제 주로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강력한 그런 그 단일 후보가 나왔고 대체로 네. 또 진보 색채가 있는 그런 그 정당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선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일화가 됐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이 진보 계열의 어떤 정당의 후보 단일화, 연대 또는 연합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비난을 한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승리만을 위한 단일화다. 이건 뭐 선거 공학이다. 철학도 없고 명분도 없다. 그러면서 맹 비난을 했는데요. 예. 정말 놀랍게도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세상사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예. 과연 정말 지난번, 지지난번 여러 번의 그 선거에서 이제 당시에 뭐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등에서 상대방 진영을 공격했는데 예. 이제는 정반대의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정치인들은 이기는 것이 우선이고 이겨야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정권을 잡고 정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지만 네. 과연 그대로 했던 걸 거울 보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국민들을 보기에 정말 와닿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만약에 명분이고.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쪽에서 단일화하면 또 야권 민주당 쪽에서는 승리를 위한 야합이다 또 비난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 근데 진짜- 그것은 물론 그렇지만은 그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네.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당연히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세력과 그 유승민, 홍준표 세력이 모인다면은 이렇게 보면 되죠. 영호남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아, 네. 국민의당의 호남, 그리고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의 영남 같이 모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영호남 화합으로. 예, 영호남 화합 생기는 네. 것이고 지금까지 단일화를 보면은 예. 항상 이종 집단이 한 것이 성공을 했어요. 동종 집단은 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 3당 합당, 1993당 합당도 YS DJ 빼고 YS 노태우, 김종필 이렇게 했죠. 그 성공했죠. 네. DJP 연합. DJP는 아니, 또 다른 김대중 그 JP. 세력들이 그다음에 했죠. 예. 막판에 깨졌지만은 정몽준 노무현. 예. 이종으로 이렇게 결합한 것을 항상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명분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도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런 명분을 좀 찾아갈 수도 있겠다 싶죠. 네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말씀 요 듣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정치학을 하면서 느낀 게 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정당은 정말 그 정치 철학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요. 네네. 정파만 있습니다. 정파. 네. 그러니까 그 정파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기반하고 인물에 기반한 아주 그런 정파만 있는 것이고 그 서구 사회가 그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철학, 뭐 확실한 보수, 시장 경제를 중시한다든가
이런 뭐 국가의 개입을 중시한다는 이런 그 진보의 개념 없이 예. 인물과 지역에 기초한 정파만 있기 때문에 우리 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왜 또 갑자기 보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되느냐 네네네.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뭐 우리 저 김능구 예, 대표도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네. 지금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반문연대 이른바 아까 명분으로서 뭐 호남과 영남의 통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어쨌든 그런 후보 단일화를 오히려 해라 하는 순간에 선거는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예, 예. 이번 그 조기 대선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예. 그 부분이 대전제는 어떤 적폐청산을 통한 어떤 정권 교체다. 네.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에서 그 부분이 제일 40% 정도 달할 정도로 높아요. 네. 그리고 여타 부분에서 여론이 항상 70%도 그렇게 그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식의 어떤 후보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 같아. 자기가 총선에서 그렇게 그 야권 연대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네. 꿋꿋하게 지켰기 때문에 총선을 승리했다. 그렇죠, 그때가. 이런 부분들을 예, 예. 갖고 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에 의한 후보 단일화 사실상 자기 쪽으로 몰리는 그런 쪽으로. 그렇죠. 아마 예, 예.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명분을 갖다가 예. 어떤 보수 정당하고 연대라든지 단일화 그쪽에 사게 되면 아마 DJP식으로 공동정부와 같이 어떤 여러 가지를 나눠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올 수 있는 어떤 피해 예, 오히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 회피하면서 네. 독자적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인 유권자에 의한 어떤 이 단일화. 예. 이렇게 깨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뭐 명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또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가는 게 정치권 아닙니까? 예? 뭐 다리를 놓아주겠다는데 강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강물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권이라 하니까 한번 그런 일 만들어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근데 지금 단일화 얘기했는데 네. 벌써 지금 확정된 두 후보 간에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이 벌어지는 건지 감정 싸움인지 벌써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맹렬하게 선거운동을 해주시면 홍준표가 집권하면 보원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너하고 우리하고 한 당인데 뭐 한 당에 후보가 둘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조건 달고 뭐 그래 하지 마라.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그쪽 대선 후보로 뽑히신 분이 자격이 출마 자격조차 없는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대꾸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뭔가 힘을 합쳐야 되는 두 사람끼리 네. 저렇게 출마 자격조차 없다. 네.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쪽은 또 저 유승민 후보, 홍준표 네, 후보는 네. 유승민 후보를 보고 2012년대 이정희 후보를 보는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 얘기를 얘기도 했는데 했고요. 함정 싸움이 네. 뭐 심상치 그리고 않은데. 뭐 일단은 홍준표 후보가 본선 주자로 확정되면서 예. 그날은 큰 소리 쳐야 되는 날이었어요. 네. 3월 31일 날. 자, 우리가 큰 집인데 집 나갔던 바른정당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돌아오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때 약간 위험한 발언을 이제 홍 후보가 했던 게 뭐냐면 자, 이제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됐고 네. 이 분풀이 다 했으니까 이제 용서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게 또 사면으로 연결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바른정당은 합치기를 바라는데 유승민 후보가 됐기 때문에 합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남경필 후보는 저쪽으로 합치자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하자고 네네. 했다는 근데 거죠? 이제 이 친정과 합치자가 유승민 후보 얘기였으니까 그건 무르익었는데 네. 명분을 줘야 돼요. 홍준표 후보가.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친박 청산의 신용이라도 하나 보여줘야 되고 네. 탄핵은 불가피했다. 근데 그 사실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고리만 푼다면 저는 범보수연대는 즉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런데 저렇게 둘이 서로 감정 싸움하면 뭐 저 그냥 연막 작전 하는 겁니까? 뭐 진짜로 저렇게 서로 감정을 갖고 있는 지금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연막 작전이기도 하고 예. 실제로 감정 싸움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네. 어떻게 실리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네. 유승민 의원과 단일화하는 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바른 정당을 흡수하는 통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 홍준표 전 지사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은 친박 보수 중에서도 친박계들로부터 예.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당히 배척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해서는 친박 보수는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적인 입장에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론 뭐 그 성한종 리스트를 이야기하지만은 보수 너무 가벼운 보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너무 그러니까 보수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후보로 되고 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요? 네, 그때부터 예. 후보 되기 전에는 연대론을 했다가 후보 되고 나서 자강론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그 연대의 문은 닫는 것이냐 하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보수 유권자들이 연대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와 경합을 겨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안다. 다만 이제 원칙 있는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저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들 보수 연대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경향이 쭉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는 어차피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처음에 치러야 되는 연막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아마 보수가 당선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갖다가 유지하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보수 연대는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근데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은 차라리 국민의당과 합치지 자유한국당은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세는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다시 합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직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근데 저 두 사람 대표 주자 두 사람의 말이 지나친 점이 없잖아 있어서 우리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이 항상 강점을 갖고 있는 품격, 경륜, 제도와 인간에 대한 신중함 이런 게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지금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은 배신자라고 한 사람은 형사 피의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는 응석 부린다 삐졌다 그러는데 품격을 좀 더 살려야 되겠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명분을 찾고 품격을 찾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